퇴직금으로 다 베푼 65세 간호사, 3년 만에 요양병원 신세. 인생 마지막 수업. 그땐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베품이 될 줄은. 서울에 사는 65세 정 간호사는 병원에서 평생을 일했어요.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자신은 준비된 은퇴를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받은 퇴직금을 자녀 결혼 자금, 동생 사업 자금, 지인 부탁 등으로 여기저기 베풀다 보니 3년 만에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져 입원한 이후 지금은 요양병원 신세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사례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재정 관리와 베품의 한계입니다. 나눔은 미덕이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은 정 간호사의 사연처럼 은퇴 후 지나친 베품이 불러오는 위기,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지에 대해 3가지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결혼 자금 좀 도와줘에 흔들린 60세 아버지의 후회. 경기도에 사는 60세 김 씨는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귀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생 모아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농가 주택 구입비로 쓰려 했죠. 그런데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빠, 예식장 비용이랑 전세금이 너무 부담돼요. 1,000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결국 그 1,000만 원이 아니라 딸과 사위가 곤란하다는 말에 3천만 원을 주고 뒤이어 작은 아들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아달라며 손을 벌려 추가로 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결과요? 귀농은 물 건너갔고 은퇴 후 계획은 흔들렸죠. 자식에게 베풀고 나면 부모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그 베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김 씨는 지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베품은 가족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자신의 노후 생존권을 지켜야 해요. 2. 동생이 한 번만 도와줘가 만든 67세 식당 사장의 몰락. 부산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67세 최 사장은 은퇴 후 식당을 접고 쉬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5살 어린 동생이 찾아와 형,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형한테 2배로 갚을게. 5천만 원만 도와줘. 형제니까, 피부치니까 고민 끝에 통장에 남은 돈 전부를 넘겼습니다. 결과는 사업 실패, 동생은 연락 두절. 최 사장은 그 뒤로 식당 재개도 못하고 국민연금 90만 원에 의존하며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풀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에요. 은퇴 이후의 돈은 투자나 모험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이에요. 은퇴 후엔 믿음보다 계획과 보장이 필요합니다. 형제도 돈 앞에선 남이 될 수 있다는 말, 은퇴하고 나면 진짜 뼈저리게 느껴져요. 3. 어르신 도와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지인들의 정의감 이용하기. 정 간호사처럼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정 간호사가 퇴직 직후 5천만 원을 지인 단체에 기부한 뒤 다시 후원 요청이 이어졌고 간호사님처럼 마음 좋은 분은 드물어요 라는 칭찬에 또 지갑을 열었다고 해요. 그 결과 정 간호사의 생활비는 빠르게 바닥났고 사고 이후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칭찬이 유혹일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쪽은 지속적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퇴 이후의 돈은 한번 나가면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움을 베푸는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베푼 만큼 누군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는 위험한 착각이에요. 결론 은퇴 후 베품에도 경계선이 필요하다. 은퇴 전엔 일하면서 돈이 들어오니 베풀어도 어느 정도는 메워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거의 없고 지출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물론 나눔은 삶의 의미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나눔이 자신을 무너뜨릴 만큼 커진다면 그것은 베품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정 간호사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나를 챙겨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걸요. 은퇴 후 지혜롭게 베푸는 법 간단 정리. 자녀에게 주는 돈은 지원이 아니라 계획된 투자로 보세요.
정해진 금액 이상은 주지 않기. 형제 친척과는 반드시 차용증 또는 기록을 남기세요. 감정보다 계약이 남아요. 지인이나 단체의 도움 요청은 3번 이상 반복되면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내 연금과 자산의 70%는 나를 위한 생존 자금으로 고정하세요. 나머지 30% 내에서만 베풀 것.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 베푸느냐보다 어떻게 나를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착한 사람이 아닌 현명한 사람이 되기로 해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 노후는 누가 지켜줄까? 은퇴 후에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감정이 돈을 지배할 때 벌어지는 일. 은퇴 이후 무너지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심리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돈을 지배하는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착해서 혹은 호의로 베푼 것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가 약화되고 자존감을 베품으로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죠. 일 감정이 돈을 지배할 때 위험 뇌과학으로 보는 은퇴 후의 심리. 은퇴 후 사람들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뇌에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도파민은 만족감, 보람,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물질인데 직장 내 역할이 사라지면서 이런 감정이 결핍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타인의 요청에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뇌의 보상회로 리워드 서커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이걸 해줘야 내가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라는 착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의대의 뇌과학자 헬렌 피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의 인간은 보상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감정적 친밀감과 인정 욕구를 돈이나 물질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나만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 될까 봐 죄책감에 지배당하는 돈. 사례에서 본 간호사나 공무원, 부모들은 베풀지 않으면 미움받을까 봐 나쁜 사람이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도덕적 죄책 감모럴 길트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사회적 배척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더 좁아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기 때문에 한 번의 베품이 관계 유지의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 결과 죄책감 해소를 위해 돈을 쓰고 그 이후엔 재정적 고립이 찾아오는 겁니다. 과도한 베풀면 자존감 붕괴로 이어진다. 미국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나눔은 자존감에서 오지만 무리한 나눔은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즉, 은퇴 이후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쓸모없다는 생각을 떨치기 위해 베품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패턴은 처음엔 자존감을 채우는 듯 하지만 결국 재정적 위기 관계 파탄 건강 악화로 이어지면서 심리적 자괴감을 더욱 키웁니다.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돈을 지킬 수 있을까? 1. 감정 일기 쓰기. 베풀고 싶을 때 먼저 메모하세요. 내가 이걸 왜 도와주고 싶은가? 거절했을 때 드는 감정은 뭔가?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감정이 돈을 결정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세이프존 만들기. 이 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금고 개념을 만들어 두세요. 실제 뇌과학적으로도 보호 자산이 있다는 인식은 심리적 안정과 자제력을 높여줍니다. 3. 거절 훈련하기. 은퇴 후에는 거절도 근육입니다. 작은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처음엔 미안하지만 거절 후에도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걸 경험하면 감정의 노예가 아닌 선택하는 주체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진짜 지혜는 돈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는 것. 정 간호사처럼 우리는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베품입니다. 감정이 돈을 지배하게 두면 내 인생은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제는 감정도 돈도 내 삶도 내가 선택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